탄핵 정국의 양대 축인 특검과 헌재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가면서 이번 한 주도 정치권 분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최순실 씨 공판에 고영태 씨가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에 처음으로 최순실, 고영태 두 사람이 이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고영태 전 WK 이사는 지난달 박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잠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의 첫 대면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한 관계라 가지고 예. 마치 드라마 보듯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영태 씨가 처음에 그 최순실 게이트의 고리를 열었는데 이 열은 계기가 실제 이 최순실 씨를 상당히 문제 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최순실 씨의 어떤 계속된 증언이 있어요. 예. 어떤 특검이나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고영태는 정직한 제보자였냐 아니면 사실 이 문제를 왜곡한 사람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결말이 오늘 이제 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최순실 씨가요, 고영태 씨에게 직접 묻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에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고영태 씨가 자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고 그게 촉발점이고 도화선의 첫 불꽃이었다고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K스포츠 재단 이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활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최순실 씨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에 지금 서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큰 거를 터뜨리거나 또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별 가능성이 없지 않냐. 많은 언론들은 오늘 큰 것들이 터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올 것이었으면 이미 다 나왔을 것이고 더 이상 없고 두 사람이 첫 조우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얼마만큼 감정 싸움을 치열하게 하며 그 표정과 눈빛의 이 전쟁을 보는 그 정도의 부분인데 사실상 카메라가 법정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현장을 스케치하는 모습들로 일반 국민들과 시청자들은 만나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고영태 최순실의 첫 조우가 큰 이 이후의 상황을 바꾸거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틀 수 있는 큰 굵직한 사건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발언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예컨대 최순실 씨가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떤 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투자했지 않느냐. 실제 고영태 씨가 했던 고원기획사라든가 고영태 씨가 차렸던 가방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상당히 물질적으로 도와줬고 또 고영태의 소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또 취직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강하게 추궁할 경우 고영태 씨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당신이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정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고영태 씨가 많은 이제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언론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최순실 씨는 또 자신이 그것과 상관없음을 상당히 주장할 겁니다.
내가 언제 태블릿 PC 만지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이라든가 당신 내 컴퓨터를 왜 자꾸 당신이 만졌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그 최순실 씨가 강하게 고영태 씨를 밀어붙일 것이고 여기에 고영태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상당히 이제 뭐 기대되는 바입니다. 크게 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국정농단의 그 최순실 씨의 주범적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 JTBC에서 밝혔던 그 태블릿 PC 이후에 정호성 씨가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 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수십 건의 수첩, 이러한 구체적인 물증들이 더 이상 그 첫 번째 태블릿 PC가 이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후에 많은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태블릿 PC의 그 이 설정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은 사적 보복 정도의 그 흐름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고영태 씨 자체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순실 씨를 계속해서 옆에서 도우고 그다음에 소개시켜주고 일정하게 이권을 챙기고 했던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 대한 사적 보복을 향한 그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겠으나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정농단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술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컨대 최순실 씨가 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양문석 박사가 얘기했듯이 주범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영태한테 씌우는 그런 시도는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며칠 전부터 최순실 씨 자체가 이러한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발을 빼게 하는데 어떤 숨은 뜻이 있단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동안 최순실 씨가 고영태 앞에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분신인 것처럼 언행한 것이 증거가 드러날까? 예컨대 최순실 씨가 고영태의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이게 사진을 찍었다. 이런 증거가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는다면 현재 그 최순실 씨와 고영태의 공방에서 최순실 씨는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발을 빼게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 달성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최순실 씨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예측했듯이 만약에 이러한 그 최순실 씨의 기도가 성공한다면 전반적으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소위 말하면 주종 관계, 공범 관계에 대한 그림들이 달리 그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제가 볼 때는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재판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이거를 관련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그걸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오히려 그게 목표일 수도 예.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태 씨가 그 정도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네. 그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최순실 씨의 이제까지의 움직임, 국정농단에 대한 움직임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움직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고 그 일부 중에 또 일부를 차은택이나 김종인이나 다른 사람들,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추궁을 함으로써 받아낼 수 있는 덕은 별로 없는 거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이야기했던 건 쭉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라고 하면서 초기에 그 발언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언론들이 황당해했던 그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종종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구체적으로 발언하거나 진술했던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게 추궁하는 게 내가 청와대 들어가는 거 봤냐? 두 번째.
내가 연설문 고치는 거 봤냐? 요 정도의 그 상황을 그 질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범 관계를 고영태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변주시켜 낼 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우리 차 의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그 소설 속 그 상상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드러났던 고영태 씨의 발언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별로 가능성 없는 이야기지 않냐. 저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떤 반전 카드를 끝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렇죠. 계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최순실 씨의 최대의 성과가 나온다면 고영태 씨를 구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범적인 관계로서. 공범적 그 진술로 사적 보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진술을 고영태 씨로부터 이끌어내는 게 최대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인 거네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일 거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고영태 씨는 왜 여태까지 좀 잠적을 하다가 예. 이번에는 왜 재판에 출석을 지민으로 부분도 좀 출석을 하겠다고 궁금해지네요. 마음을 자, 바꾼 이 걸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 재판입니다. 이거는 헌재나 국정감사가 아니고 예. 그다음에 특검도 아니고 형사 재판이고 검찰에서 지금 그 검찰적 정인으로 사실상 그 검찰 쪽에 도움이 되는 정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고영태 씨를 언제든지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영태 씨는 다른 쪽의 그 이 요구는 거절한다 하더라도 검찰에게 튕길 수 없는 상황 그런 그 부분들 즉 자신의 구속 여부를 그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요구이기 때문에 출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차 의원님의 네.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영태가 그 2달 동안 집거하다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대통령 측의 불륜 주장에 마음바꿨냐 이런 뭐 해석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륜 주장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공공연하게 소위 말하는 법정 밖에서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을 그 본인이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금 최순실 씨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된 자료들, 특히 태블릿 PC 등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고 사용했던 자료가 아니라 고영태가 본인을 엮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가짜 증거다라는 예. 주장을 계속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영태 씨가 계속 침묵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법적 판단과 관련 없이 그 세간에 있던 어떤 기정사실화 될 것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이제 그 우려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 입장 내지는 구체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를 말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그 최순실 씨가 같이 물귀신 작전을 얽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나오겠습니까? 실제 그 암묵적으로 검찰과 최초의 이 사건을 발설한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프리바게닝식으로 뭔가 되어 좀 딜이 있는 있었을 마당에서 그렇죠. 굳이 법정에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보다는 현재 이 고영태 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 최순실 씨와 어떻게 해서 갈라서게 되었는지 이 부분인데요. 원래 뭐 국정조사에서는 강아지 문제 때문에 뭐 이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뭐 미얀마 사업에서 이권 다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속해서 보십니까? 이제 뭐 아까 차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이중한 청와대 측 이 대표 변호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고영태 씨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공신력을 이 사적 단계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그 공신력을 깎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잘못된 이 폭로였고 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단추 꼬지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영태 씨 외에 미러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그다음에 문화부나
각종 그 이권 사업에 개입했던 수많은 증거들이 네. 예. 안종범, 정호성 그 수첩과 전화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주기를 바꾸기 힘들고 그다음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그 이 불화의 문제의 출발점을 우리가 사랑의 문제에서 찾을 것이냐. 네. 안 그러면 강아지를 돌보게 하는 하인이나 그 이 주종의 문제에서 찾을 것이냐. 안 그러면 미얀마 사업에 있어서 이권 다툼에서 찾을 것이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이 갈라선 이유에 대한 그 분석을 해 가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러려고 제가 정치평론을 했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그런데 하는 이제 이 내용이라고. 두 사람이 갈라진 이유에 대한 예. 분석, 그것을 밝혀내는 것을 최순실 씨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고영태는 최순실 씨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자기의 갖고 있는 작은 재산이나마 뺏어간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때문에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 사례를 자기가 수집해서 세상에 폭로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최순실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은, 그리고 실제 2014년에 11월에 헤어졌다가 2015년에 둘이 또 다시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최순실 씨는 고영태의 뒤에 누군가가 상당히 있다. 나를 배우는 음해하기 누가 위해서, 엮기 위해서 상당히 고영태를 조종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몰아갈 것이라고 저는 이제 추측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장했을 예. 때 법원 측에서 판단을 좀 신빙성 있게 들을 것이냐, 일련의 어떤 이전의 어떤 최순실 씨의 행동을 봤을 때 억지 주장을 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또 폄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저는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인데 세상에서 둘 중에서 어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두 네. 가지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그 판단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둘이 누가 고려도 할 더 것이다. 이 어. 근거 있는 어떤 정황 증거를 내놓느냐 아니면 그래요. 실제 물적인 증거를 내놓느냐 이것 따라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제가 계속 누차 주장하듯이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의 어떤 그 폭로의 네. 신빙성 이런 문제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네. 예측해 봅니다. 2시가 되면 고영태 씨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두 사람 간에 어떤 내용이 또 오가게 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검이 지난주에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불발로 그쳤는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특검의 최후 통첩에도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오늘 중으로 황대행 입에서 좀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특검이 이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황 총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일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입장도 지금 밝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이라는 그 단서를 갖다 붙이면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2위나 3위까지 현재 각종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2위나 3위의 기록을 그 지지율 기록을 확보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 있어서 그래도 새누리당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강한 보수 세력들이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 그나마 2위와 3위 즉 보수 세력의 거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라 있는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한여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지지율의 신기루 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 떠넘기고,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아니다, 맞다,
또는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 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교안 총리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압수수색을 하기에 법적으로도 이제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특검이 계속해서 예. 시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특검이 이제 보세요? 계속 시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황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타부타 그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 우리가 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면 황대행이 지금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언론뿐만 아니라 저 야당에서 당신은 대통령이냐? 당신은 대행일 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대기 발령 상태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어떤 현재 뜻과 무관하게 황대행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정하게 좀 월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황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자 한다. 네. 이런 것은 특검으로서 뭐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청와대에 어디든 사실 무소불위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들어간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특검의 어떤 그 처해져 있는 처지를 상당히 이제 넘어서 예. 그 어떤 과잉 행동을 한 것이었고 사실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특검이 아마 수색을 하면은 특별하게 어떤 그 필요한 자료를 적시해서 하는 그런 그 수사로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특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예. 차 의원 말씀 중에 무소불위식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하면서 정확하게 국가 안보와 관계 없는 영역을 특정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검이나 1차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이나 2차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이 무소불위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 청와대 자체가 범인을 은닉하거나 또는 증거물을 은닉하는 장소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대표적으로 안종범 수석의 39개의 수첩이 청와대에 숨겨놨다. 왜 청와대에 숨겨놨냐고 물어봤었을 때 여기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을 공간으로 생각했다라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범인 은닉 장소로서 청와대가 사용되고 그다음에 증거물 은닉 장소로서 청와대가 사용되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이지 예. 무소불위식으로 특검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근거로부터 이탈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검찰과 특검을 또 변호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흐름 속에 있어서 특검은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1차 검찰 압수수색 때 정치쇼 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특검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흐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소불위에 대한 말꼬리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요, 무소불위라는 용어는 그러면 취소하고 과도하게 용감하게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안종범 수석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이래요. 그게 특검이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을 찾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요. 예. 특검도 그 있는 게 몰랐어요. 물는 걸 안종범 수석이 알아서 자진 납세한 거니까 그거는 지금 청와대가 어떤 범인과 증거물을 은닉하는 장소로 일단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아까 그 특검이 좀
특검이 네. 무소비리라고 표현했던 것만큼 좀 과도한 표현인 것 일단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특검 압수수색 관련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또 얘기가 나눌 게 많아서요. 다른 주제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대선 관련 얘기 좀 해볼 텐데 어쨌든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간 상황이어서 네. 일단 대선 주자들의 이 지지율도 매일 축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봤더니만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를 기록하면서 독주체를 굳히어가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네. 굉장히 높은 상태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제 안희정 지사가 13%, 상당히 큰 차이긴 하지만 6.2%의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대연정 발언을 하면서 일단은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더 오르게 된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역선택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 누가 반기문 총장의 15%에서 20%의 지지율을 흡수할 것인가라는 이제 논란이 있던 그 시점에 예. 대연정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그 보수 지지자, 보수 성향의 그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불안해할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한교안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좀 더 왼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유승민에 대한 부분들은 유승민 후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배신이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줄 곳 없는 시점에 있어서 누군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최소한의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쳐다보고 있는 시점에 대연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자, 대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뭐냐면요. 파트너를 하는 보수 정당이 내각에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게 대연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들과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최소한의 기득권들을 일정하게 유지 보존시켜 주겠다라는 뜻의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역선택을 대거해냈고 그 증거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현 지사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 기존의 집토끼들은 안희정으로부터 일정하게 이탈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산토끼들 오른쪽에 있는 산토끼들이 상당 부분 안희정에게 흡수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의 지지율이 저렇게 상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더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집토끼는 포기한 채 일단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지금 뭐 얘기하신 말하신 대로 어떤 산토끼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나 이렇게라고 분석도 있는데요. 차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개 보면은 어느 나라나 그 내부에서 크게 노선에 그 2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좀 강경하고 또 하나는 좀 유연한 것. 강경한 쪽에서는 서로 상대편 정치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예. 또 유연한 쪽에서는 그들과 일정하게 대화와 협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다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야당 내에서 예. 민주당 내에서 뭐 이제 다음에 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2가지 노선이 지금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이것을 완전히 청산 대상이다. 거기는 뭐 다음에 대선 출마해도 안 된다. 그거조차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실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이 옆에 있다는 걸로 같이 주홍글씨를 찍어서 되겠느냐. 실제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여서야대 상황이 되니까 그들과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정치는 또다시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입장이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이제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연한 입장이 사실은 이제 중도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지지율을 갖는 거죠. 지지율을 획득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보수적 지도자는 기득권자일지 몰라도 보수적 지도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있잖아요. 야당 지지하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적인 사람들한테 표를 찍어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그들이 볼 때는
이 중도적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찍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그러한 표를 지금 받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